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점입가병입니다. 지금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도 지금 심화되고 있는데 상황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신냉전의 시대가 왔습니다. 중국하고 러시아 그리고 뭐 인도, 브라질, 뭐 우리나라, 지금 미국, 틈바구니 속에서 굉장히 지금 뭔가 어려운 상황이죠. 이게 뭐 요즘에는 러시아는 물론 전쟁을 일으켜버렸지만 그런 사례가 많으면은 그러면 정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지구가 공멸하는 길이고, 그런 게 없다고, 러시아 같은 어떤 블랙스완이 없다고 치면은 정상적이면 지금 뭐 탱크 몰고 들어오고 이런 전쟁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무기들을 가지고 서로 굉장히 견제가 심한 상황이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하고 중국에 다 발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사실 뭐 반도체도 중국 매출이 40%인데 사실 칩포 동맹에 들어가기도 사실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길을 여기서 찾아야 되는 지금 상황이고, 미국의 이 중국 견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겠죠. 화웨이가 그냥 완전히 무너져 내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물론 그 자리를 샤오미나 중국 업체들이 다시 차지해 버리긴 했으나, 어쨌든 지금 그런 식으로 한 기업을 탱크를 몰고 들어가서 본사를 뭐 폭탄으로 부시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눌러가지고 경제적으로 완전 고립을 시켜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무서운 세상입니다, 지금. 근데 지금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자국 우선주의로 완전히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중국의 공장을 지을 것인지 미국의 공장을 지을 것인지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으로 몰리게 돼요. 지금 미국 국방부에서 지금 최신 전투기죠, F-35 합동사업단의 러셀 고메이어 대변인이 지난달 진행된 방위산업 공급망 조사를 통해서 전투기 엔진 터보머신 펌프에 쓰인 자석 중에서 중국산 합금이 발견됐다고, 지금 F-35를 안 받겠다고 했어요. 제조사가 당국의 규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전투기 인수를 국방부에서는 안 하겠다. 자석 하나 때문에요. 네, 왜냐면 이게 히토류여가지고 중국에서 대부분 생산을 하고, 히토류가 미국에도 매장되어 있지만 환경 문제 때문에 개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터보머신은 유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기계인데, F-35 납품사는 록히드 마틴이고 부품 공급 업체는 허니웰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조한 터보머신에 사마른 코발트 합금이 관련되어 있어서 중국산 어떤 소재나 부품이 1도 들어가면은 지금 다 퇴출시켜버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현행법과 국방부 조달 규정에 따르면 사전 허가 없이 여기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 자, 미국과 적대적인 국가들이죠. 여기서 생산된 특수금속이나 합금은 절대 사용 금지다. 예를 들어 F-35에 뭐 만약에 그 금속에 이상한 거라도 심어 놓으면은 F-35의 모든 부분이 노출돼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F-35 전투기 신규 인수를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CATL은 테슬라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납품을 원활하게 하려면, 자, 이것도 참 애매한 것이죠. 테슬라는 미국 업체인데 CATL의 배터리를 받고 있으니 이거는 또 여기서는 또 그럼 어떻게 지금 서로가 할 것인가. CATL이 원래 테슬라랑 포드에 공급을 하고 있어서 LFP 배터리를 멕시코 신규 공장 건립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멕시코가 텍사스 쪽이랑 이제 그 연결되기가 쉽기 때문이죠. CATL이 6조 6천억 원을 들여서 멕시코 치아와주의 사우다드 후아레스랑 코아우 일리주의 살티오 두 군데를 후보지로 삼고 여기에 지금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CATL도 이런 식으로 추진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헝가리에다 그럼 짓겠다. 북미에 그러면은 투자하기가 지금 뭐 떨어지면은 우리는 유럽으로 간다. 그래서 헝가리에 연산 100기가와트시의 배터리 공장 부지 매입을 마치고 연내 착공을 한다.
그래서 헝가리 데브레천시 남부산업단지의 CATL 헝가리 배터리 공장 부지가 지금 확보한 게 221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의 티렌큰주에 이미 유럽의 배터리 생산 공장이 있고 CATL은 두 번째로 헝가리에 짓는다. 물론 지금 멕시코를 포기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금 아무래도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에 진출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헝가리로 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IRA. 이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 북미 진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뭐 인프라 관련 법안이 많이 있지만 그 인프라 관련 법안이라는 게 결국 배경이 다 미국 내 자국 내 공장 아니면 자국 내에서 생산된 거에 대한 어떤 혜택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중국에서 생산됐거나 메이드 인 차이나거나 이런 것이 북미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네. 우리나라도 현대차 기아가 그래서 그 난리를 지금 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조차도 중국 기업이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에 보조금을 안 줘버리면 전기차 이 보조금으로 혜택을 못 받고 현대차 기아는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이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우리나라에도 피해를 줘버렸지만 이게 결국에는 중국을 겨냥한 중국을 타겟으로 한 그 어떤 법안인 것처럼 지금 돼버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 견제는 지금 이번 연도나 뭐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트럼프 정권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죠. 트럼프도 이 부분에서는 궤를 같이 했기 때문에 결국에 중국하고 미국의 대립은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우리나라는 어떤 뭔가의 선택을 결단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네, 공급망 재구축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지금 미국의 견제가 굉장히 심해진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방금 전에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중국에서 생산 거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불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베트남이나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에 생산 거점을 둔 기업들이 좀 유리할 텐데 이것도 좀 짚어볼까요? 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일본이 그러했고요. 네. 우리나라가 중국에 가서 풍경만 봐도 알죠. 그 뭐 터미널이나 이런 데서 온수가 나오는 게 우리나라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가끔 대화를 잘 들어보시면은 막 일본에 오래 살다가 온 사람들의 대화가 들려오거든요. 주요 거점에 가보면 야, 나 일본 오래 살았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온수가 나오네. 우리나라에 산 사람은 쟤는 뭔 딴 세상 얘기하고 있어 하는데 지금 그런 항상 20년 주기로 그런 풍경이나 이런 것도 바뀌어요. 지금 중국의 시골이나 이런 데 가보면 우리나라 60년대, 50년대 그런 차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2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 뭐 80년대 뭐 그 정도 수준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결국 제조업에서 이 일본이 굉장히 발달을 하면서 한번 부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20년을 맞았죠. 그 다음 한국이 그걸 이어받았는데 그 다음에 중국이 저가로 치고 들어오면서 중국으로 공장이 다 옮겨버렸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공장 많지 않았습니까? 방직 공장이나 직물 공장 아니면은 대량으로 생산하는 뭐 저기 깡통 만들고 이런 회사들에서 열심히 아버님,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공장들이 인건비가 오르니까 다 중국으로 가버렸죠. 네. 그래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지금 완전히 그 부분에서 이득을 엄청 봤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그것을 깨려고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공장, 미국으로 와라. 공장을 미국에다 세워라. 그럼 혜택을 막대하게 해주겠다. 세계의 공장인 그 중국을 깨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계의 공장인 중국을 깨버리려고 하면은 중국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업체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인건비가 올라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지나고 88 올림픽이 지나고 나서 인건비가 오르니 기업들이 인건비를 감당을 못해서 한강의 기적 이후에 엄청나게 올라버렸잖아요. 아파트 값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공장을 다 이전한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미국이 중국의 공장을 깨려고 해버리면은 한국 기업도 중국의 공장을 진출한 업체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네. 중국에서 생산돼가지고 북미 유럽에 팔아야 되는데 북미 유럽에서 수출기를 막아버리면 중국 공장에서 생산됐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너네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거 아니야? 하면서 밀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지를 결국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 바꾸기는 공장 이전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나 라오스나 미얀마나 이런 쪽으로 이미 빼놨던 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지금 당장 수혜를 입을 수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한세실업 영업무역 같은 거 나오던데 한세실업은 이미 베트남에 가 있었고 오래전부터 네. 지금 이 영업무역은 방글라데시 그리고 이 미얀마, 라오스에 미리 진출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쪽 지역도 인건비가 오르지만 중국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인건비가 많이 치솟았기 때문에 그 동남아시아 지역보다는 남미 지역보다는 덜 오른 상태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인건비의 문제가 아니라 인건비가 아무리 쌓아서 뭐 절약을 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돼버린 거죠. 중국에서 생산이 되면. 그러니까 서진 시스템 같이 베트남에 미리 진출을 한 한세실업은 의류업체로서 베트남에 미리 진출했었고 서진 시스템은 금속 가공업체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금속 가공, 무슨 사출, 성형 이런 거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점령한 지 오래입니다. 우리 뭐 핸드폰 새로 사신 분들 케이스 사시려고 뭐 마블 거, 뭐 아이언맨, 무슨 뭐 토르 거 사시려고 딱 들어가 보면은 전부 메이드 인 차이나 공장 중국에서 만든. 왜냐면 그런 거 우리나라에서 젤리 케이스 생산하고 이런 공장들 인건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 케이스 얼마나 합니까? 5,900원, 뭐 8,900원 이렇게 팔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중국에 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출 성형을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다 망했죠. 근데 서진 시스템은 계속 이거를 이어나갔던 이유가 원래부터 근거지가 중국이 아니라 베트남이었기 때문에 이 파고를 버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중국의 공장을 갖거나 우리나라의 공장을 갖고 사출 성형하는 업체들 다 나가 떨어졌죠. 그 마진이 남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금속 가공 시스템 설계 제품 및 부품 기술 개발 기술 기반한 EMS 전문 기업인데 일렉트로닉스 매뉴팩처링 서비스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지금 가장 서진 시스템의 기본적인 기술이 다이캐스팅입니다. 뭐 다이캐스트 모델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자동차 다이캐스트 모델 해가지고 조그만 거 사잖아요. 그게 이제 그 기술이 금속으로 제작된 금형 안에다가 틀에다가 알루미늄과 합금 금속 용액을 빠르게 주입시켜서 금속을 제조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럼 이제 자동차 장난감도 쭉쭉쭉 뽑아져 나올 것이고 이런 건데 이 다이캐스팅 기술을 가지고 그 사출 가공 조립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요거를 딱 보고 나서 야 이거 언제적 산업이야? 야 그 사업을 아직도 하고 있다고? 그런 거 다 중국이 점령한 지 오래 아니야?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거 뭐, 서진 시스템 그냥 되게 단순한 기업이네. 근데 그 기술 하나 가지고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다변화를 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원래는 가장 많이 만들었던 거는 삼성전자향 통신 장비 쪽입니다. 서진 네. 시스템의 사업 부문이 통신 장비, 모바일, ESS, 반도체 장비.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매출 비중이 아주 골고루 됐어요. 통신 장비 부분 24, 그리고 ESS 22, 반도체 장비 15, 모바일 9. 네. 요 정도 수준인데 이게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019년만 해도 휴대폰 부품을 포함해서 통신 장비 부품 매출 비중이 52%였어요. 그리고 그건 다 대부분 삼성전자 향이었고. 그러니까 휴대폰 부품, 휴대폰 예를 들어 케이스. 그 전에 갤럭시 S6 나오면서 메탈 케이스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플라스틱 사출 성형에서 메탈로 바뀌었었다고. 그러니까 메탈로 바뀐 다음에 그 안에 전자파가 많이 돈다고 그 얘기했죠. 근데 메탈 케이스, 그러니까 휴대폰 그 케이스. 우리가 그냥 뭐 케이스도 대단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뭐 반도체나 이런 거는 고부가 가치 부품으로 생각을 하고 뭐 케이스나 우리 그 액세서리 같은 거 이거 뭐 줄 달고 이런 거는 되게 저부가 가치 상품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물론 맞아요. 저부가 가치인 건 맞고 굉장히 그렇다고 해갖고 막 이게 무시당할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은 그런 것들을 다 중국이 가져왔기 때문에 아 우리나라는 이제 뭐 뭔가 약간 그거죠. 어깨가 힘이 들어가는 거야.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반도체 뭐 중요한 뭐 두뇌 만드는데 그거 뭐 액세서리 그냥 뭐 치장하는 거 그런 거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 돼버린 건데 싸서 그런 거죠. 싸서. 핸드폰은 네. 막 200만 원 이런데 그 부품 부속 막 이런 거 4,900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그 기술 가지고 넓혔다. 일단 통신 장비 부분은 소형 기지국 장비, 소형 안테나 기지국 장비, 디지털 데이터 처리 장치 같은 걸 만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삼성전자 향이었어요. 여기도. 아까 휴대폰 부분, 메탈 케이스를 포함해서 이 기지국 장비나 이런 것도 납품을 하는데 빅4 통신 장비가 삼성전자, 노키아, 화웨이, 에릭슨이에요. 근데 최근에
에릭슨을 신규 고객사로 확보했어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에 몰려있던 것이 에릭슨으로 다변화가 됐어요. 삼성전자 의존도를 탈피했죠. 그 다음에 모바일 부분, 아까 통신 네트워크 장비 부분은 스마트폰 태블릿 제품 메탈 케이스, 임가공 사업 이 부분을 합니다. 삼성전자도 갤럭시 S6 이후에 케이스가 다 메탈 케이스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메탈 케이스 임가공 사업을 하고 반도체 장비 부분은 글로벌 고객사, 최근에 램리서치랑도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고객사 공급하는 반도체 장비 구동장치 부품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ESS 사업에 진출을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지멘스하고 AES사가 합작 설립한 플루언스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플루언스 에너지가 테슬라랑 세계 최대 에너지 저장 장치 회사입니다. 원래 여기서는 삼성 SDI 항이었어요. 근데 네. 여기서도 삼성 SDI 항을 플루언스 에너지를 잡으면서 다변화시켰고 지금은 오히려 플루언스 에너지 매출액이 높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삼성전자 통신장비 부품 혹은 그 휴대폰 부품을 만들던 부분이 절대적인 매출의 50%를 차지하던 부분에서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20대, 뭐 10 이 정도로 아주 균일하게 지금 되었어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5G 투자가 지연이 되었잖아요. 그 어떤 5G의 문제점도 그랬지만 5G는 파장이 짧아서 더욱더 기지국이 촘촘히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코로나19 때문에 투자가 지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다른 부분을 파야겠다. 5G 매출액이 줄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그냥 눈 뜨고 바라볼 수만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됐어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알루미늄 가공 기술력이 원래 있었잖아요. 다이캐스팅 기술력이. 그걸로 에너지 저장 장치 아까 ESS 부품, 반도체 장비 부품을 판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버렸죠. 네. 5G가 투자 지연이 돼서 삼성전자든 에릭슨이든 통신 장비를 납품해야 될 게 수주처를 잃어버리니 여기서 지금 더욱더 각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매출이 오히려 다변화되는 계기가 마련이 됐고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롭게 진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HMM이나 대한해운이나 페노션 우리 코로나19 때 많이 올랐는데 그때 얘기 계속 나오는 거 들어보면은 항구에 컨테이너 박스를 쌓을 공간도 없지만 공간이 있더라도 컨테이너 박스가 없다. 네. 컨테이너 박스가 없다고 했잖아요. 컨테이너 박스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거를 넣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기술이 있죠. 그걸로 그 박스를 만든 거예요. 그 박스 사업에 진출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베트남에 컨테이너 박스 생산 시설을 마련했어요. 베트남이 생산 거점이니까요. 그래서 한국해양진흥공사 HMM, 에이스 엔지니어링이랑 국적 선사의 안정적 컨테이너 박스 확보를 위한 공급처 다변화 협력 업무 협약을 맺고 코로나19 때 여기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베트남에서 40피트짜리 컨테이너 박스를 한 달에 4,000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공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게 베트남에서 느닷없이 나온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이미 베트남에 진출했었기 때문에 사출 성형이라는 사출 성형에 영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살아남았다고 했죠. 2017년에 이미 베트남에 진출해서 5개 법인이 지금 설립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노이에 다 있고 서진 시스템 B나 서진 B나 텍슨 B나 이 3개 법인이고 공장은 5개예요. 사업장이 5개고 2015년에 아까 말한 그 텍슨을 인수하면서 반도체 식각 장비 케이스 그리고 ESS 시장에 진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각 장비 1위 회사인 램리서치랑 협업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뭐 반도체 무슨 케이스, 링 케이스 막 이런 원익 QNC 이런 쪽이 아니라 얘는 다이캐스팅 기술이니까 항상 통신 장비 부분도 그렇고 ESS 부분도 그렇고 반도체 부분도 그렇고 그 케이스 휴대폰도 케이스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사실 무시한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 싸는 통 만드는 거 플라스틱으로 뽑아내서 대량으로 뽑아내는 거 그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무시할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플라스틱 통을 만들고 메탈 통을 만든다고 무시를 하는 그 기업이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중국의 어떤 공장, 3개의 공장이라는 지위를 잃을 경우에 결국에 다른 나라의 공장을 갖춘 업체들이 이 순간에 떠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서지 시스템 같이 베트남의 근거지를 갖춘 업체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지금 노력이 필요할 때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서진 시스템은 베트남에 미리 진출을 해서 지금 저렴한 인건비를 강점으로 매출 다변화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럼 간단하게 주가도 좀 잠깐 알아볼까요? 네, 서진 시스템 5G 관련주로만 알려져 있으나 네. 5G 관련주로만 매기기에는 매출처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오늘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무기로 코로나19 때 지금 이 부분 5G 투자 지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을 겪은 것 같죠. 2020년 9월 달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빠졌고 네. 지금 5년 선인 60개월 선에 걸쳐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이에 20개월 선과 60개월 선 끼어 있죠. 지금 여기를 넘어설 수 있는 모멘텀들이 생겼잖아요. 반도체 식격 장비인 램리서치와의 협업이라던가 그리고 지금 요 태양광 풍력으로 전기 모아놓는 ESS 저장 장치 통을 만드는 그 사업까지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라면은 10개월, 20개월 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만약에 중국의 인건비 문제랑 베트남의 어떤 인건비 마진 절약 이것까지 나온다면은 이 부분을 뚫어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번 오르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지만 여기서 다시 올리면 그래도 상승 N자가 지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락 채널 요 부분을 지금 돌파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위에 10개월 선, 20개월 선을 일단 1차 목표로 간 다음에 거기서 2만 원 돌파가 이루어지면은 다시 한번 2만 5천 원까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